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후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입니다.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쌓은 보육과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원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발에 땀이 나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의원님이 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지역 관련돼서 퀴즈를 냈는데요. 네. 퀴즈 정답을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동물은 수원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의 고유종입니다. 생태계의 대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수원시는 이 동물의 보존과 생태 도시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이 동물을 모티브로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서 수원이로 그 이름을 정했는데요. 수원이는 어떤 동물을 캐릭터로 만든 걸까요? 1번 수원 청개구리, 2번 금개구리였는데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의원님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네,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0947님은 수원 청개구리 수원이 화이팅 그러셨고요. 0566님은 캐릭터 너무 좋습니다. 오, 많이들 아시네요. 1966님은 수원의 상징이네요. 아직은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네, 2760님 식구들 모여서 듣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보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원 청개구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의원님. 네, 그 수원이의 서보 캐릭터로 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유아의 발음으로 말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이 수원이. 뚜원이. 아. 네, 그래서 뚜니가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뚜니 특기는 어린이들과 함께 놀기입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원이를 아기들이 말할 때 뚜원이 그러니까 이 캐릭터 이름이 뚜니가 됐다. 아.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의 언어 습관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채영 의원님이 30년간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신 베테랑 원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30년을 보면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보육 전문가로서 보육 환경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렴요. 그 30년 동안 보육 환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육의 책임과 사회적 시선입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1991년이죠. 네. 최초로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그 시작인데요. 법 제정 이전에는 보육의 책임이 온전히 가정에 있었다면 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의 책임 주체가 정부, 우리 사회로 옮겨갔어요. 그게 1991년이군요. 네. 이를 시작으로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보육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보육이 전문성을 높게 요구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함께 생기게 되었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30년간 교육계에 몸 담으면서 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의원님 진짜 생각해보면 저 어릴 때 유아교육과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아니 아이들 가르치는 걸 뭘 대학까지 가서 배워? 이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로 오면서 굉장히 인기 학과가 됐어요. 점점. 네. 그게 이 우리나라 보육 환경이 바뀐 거랑도 연결이 될 것 같네요. 진짜. 네네. 그러면 이제 골목길 민생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의원님께서 이제 수원에서 주로 다니신다고 했는데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민생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요즘 모두가 참 어렵죠. 네.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높고 수원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임대료 내기도 어렵다는 고충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주택 대출 금리가 높아서 허리띠 졸라매고 계신 분들, 장바구니 물가가 무서워서 장보기 무섭다는 주부님들 목소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수원에는 청년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대학이 많죠. 맞아요. 그렇죠. 오피스텔하고 원룸 많은 만큼 수원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의 전이까지 발생했는데요. 네. 치안 문제로 수원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저도 수원시에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그 전세 사기가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수원에서.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으로 네. 뭔가 책임 있게 정책 대안이나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걸 텐데, 사실 아까부터 제가 좀 궁금했던 건 그 보육 환경의 변화가 네. 저는 저출산도 크게 영향을 줬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 아파트도 보면 한 20년 전, 10년 전 생각하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이 통로에 어린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입주한 어른들이 한 20년쯤 지나니까. 네네. 정말 주변에서 아이 보기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으로서 오랫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그 출산율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저출생 이슈가 저출생이죠. 맞아요. 저출생이죠. 저출생 예. 맞습니다. 보육계에서 네.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저출생이 0.7%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지도가 100년 뒤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 네. 저출생으로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폐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하. 보육이라는 부분이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보육으로 가야 된다는 무상보육, 건가요? 무상교육. 네. 네.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 네. 저는 이 무상보육이 한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그 급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저출생 문제와 연결되니까 이게 해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1차적으로. 예. 보육계도 그렇게 해야 이게 지금 네. 유지가 되는 거고. 네.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취자 여러분들 샵 0999로 우리 이채영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거나 같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역 현안으로 가보면요. 하반기에 경기도 추경 예산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또 의원님들마다 또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은 또 어떤 분야가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네, 아하.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9%, 30년 이상 경과주택이 33%라고 합니다. 특히 비아파트 주택의 노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노후주택 중에는 60세 이상 노인 가구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주택의 경우 내부 소음 문제도 있고 방범, 화재, 단열,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노인 세대의 주거 취약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폭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여름 덥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예, 냄새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고요. 또 제가 많은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면 대부분 정비가 잘 되어 있지만 여진 낡은 화장실, 냄새 나는 곳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 요즘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이라는 화장실만큼은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끔 그래서 낙후된 화장실 단 한 개라도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예. 또 더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부분 전기차요. 예, 전기차 부분은 지금 전기차로 인해서 그 50만 시대의 전기차 갈등이 지금 정폭되고 있거든요. 주차 문제, 그 지상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고 지난해 전기차 민원이 1,200여 건에 달합니다. 아.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또 빈번히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전기차가 증가하면서 갈등이 커지지만 지상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고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모자랄 때는 네. 근데 지하는 진입 불가라고. 전기차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로 인해서죠. 그래서 불안감을 불식하는 이런 효과적인 화재 진압 방법과 또 소방시설 마련에 시급한 상황이므로 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다 공감이 가는데 특히 노후주택 개선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과도 좀 그렇죠.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단열이나 냉난방이나 모두 네. 다 이게 좀 추경 편성이 잘 돼서 말씀하신 전기차 대응이나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네.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저처럼 초등학교에 아직도 냄새 나는 화장실이 있어 하고 좀 당황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학교에서 한번 지으면 10년, 20년 그냥 두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걸까요?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이 오래돼서 그다음 이제 학교가 계속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누락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서 네, 이런 게 꼼꼼하게 잘 짚어졌으면 좋겠네요. 들국화가 부르는 그것만이 내 세상 듣고 이채영 의원님과 5부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아까 1부에서 4부에서 저희 퀴즈 수원 청개구리 나갔더니 한종혜 님이 청개구리 본 지 오래됐어요. 어디를 가야 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수원 청개구리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어디 가야 볼 수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 알고 계시면 샵 099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두겠습니다. 9037님 수원이는 청개구리인데 손가락이 유독 귀엽죠 하고 수원 청개구리 손가락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2484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만석공원에 가면 개구리 왕눈이와 아름이가 있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왕눈이 아름이는 청개구리라고 저희 생태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해 주셨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또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민생의회 이채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부에서 의원님 그 말씀을 더 하실 게 있는데 제가 더 못 여쭤봤나 싶었던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육 전문가로서 또 누구보다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상보육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게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네, 사실 제가 가장 관심 두는 것이 저출산 정책입니다. 네. 보육교육 전문가이다 보니 저출생 문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육계에서는 당장 아이가 없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원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네네. 얼마 전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발표됐는데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대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특히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출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30에서 40세에서 4.4명이 줄었습니다. 심각하죠. 네. 둘째 이상 낳지 않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20대 30대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20대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이야기하더군요. 경쟁사회에 대한 불안, 또 취업에 대한 불안, 또 집값에 대한 불안 등이죠. 30대는 경제적 부담감적 집값과 네.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둘째, 아기를 낳아 키우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발생하는 육아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줘야 육아를 하는 부모의 물적, 심적 부담과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제 373회 네.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013년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모 부담 필요 경비는 뭐 연간 한 280만 원 정도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경우는 그 이상이 또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특별 활동비까지 더하면 그 부담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또 더군다나 뭐 이렇게 학원인 영어 유치원 또 그렇죠. 가는 아이들도 뭔가 있고 또 더 배우러 가야 고액이죠. 되고. 그래서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기본적인 비용을 나라가 지원해 주어야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라도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완전 무상 보육과 무상 교육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애를 낳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 여성들 그 토론회를 보니까 내가 행복해야 애를 낳지 내가 사는 게 불안한데 애까지 어떻게 낳겠냐.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 그 같은 맥락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우리 집 딸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니까 돌도 안 된 아가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져서 안쓰럽다고 하네요. 하는데 정말 맞벌이 부모들이 뭐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을 다 옆에 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당연히 또 그래도 그 어르신들한테 아이를 무조건 키워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돌도 안 된 아가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게 안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상보육이 된다면 이제 그래서 무상보육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네. 그다음에 또 엄마들이 직장에 가셔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고 네. 또 민간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이제 서비스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니랑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그 얘기도 쓰셨네요. 대책을 예. 잘 세워서 예쁜 아기들이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래서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또 국공립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네. 민간에도 또 사립 유치원에도 있으면 좋겠죠. 그 어린이집 교사시라고 하셨으니까. 네. 아이를 두고 뭐 일단 뭐 부모님한테 맡기는 거는 굉장히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또 직장으로도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직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도 좋고 육아휴직을 또 우리가 좀 더 네. 많이 배려해서 만들어야 되고 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무상보육으로 아가들을 맡겨야 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저출생 문제가 전반적인 사회복지 교육 서비스 수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 골목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요. 그 얘기를 저희가 좀 더 하고 싶은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민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고 위기로 네.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매출이 풀리기도 전에 삼고로 인해 원금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네. 이자가 높아져 부채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니 또 장사가 더 안 되고 재료값도 높아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0%가 향후 경영 여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실제 제가 수원 등 경기도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자영업자분들이 한계다 힘들다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작년 말 자영업자 폐업률이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또 심지어 폐업하면 대출금 조기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돈이 부족해요. 폐업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폐업을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폐업 철거 지원 사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늘려나가야 되겠죠. 이에
더해서 이런 분들이 다시 구직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계하는 방책들이 더 촘촘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 지금 골목길 민생 현안에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네.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지금 아까 청취자분 문자도 관련이 있는데 경기도 의회에 딱 입성하실 때 이제 보육 전문가로 유아교육 전문가로 되신 거잖아요. 내가 네. 도의회에 가서 요것만은 꼭 해야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을까요? 정책 공약이? 네. 제가 평생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네. 항상 마음속에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명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유아교육 쪽으로 이제 기초를 가지고 왔고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자그만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이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실히 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 속에서 또 정치에 입문을 해서 네. 실제로 나의 역량을 펼쳐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그 공약의 하나 중에서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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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 그거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언젠가 네. 전문가분이 나오시기도 했어요. 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 하면 가습기 살균제 이거 흡입성 독성 물질 요마 벤잘 쿠늄이 유치원 또 보육기관 또 학교 여러 곳에 다 이렇게 소독 방역제로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앗아간 안타까운 일이 네. 그 염화 벤잘코늄 사용으로 독성 물질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흡입 독성 물질은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에 들어와 인체에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네. 염화 벤잘코늄이 대표적인 흡입성 독성 물질인 것이죠. 공기 중에 분사된 이 물질을 직접 흡입하면 호흡기에 매우 위험해서 미스나 뭐 스프레이 등 분사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염화 벤잘코늄이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체를 살균 소독하는 소독제, 방역 소독제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이러한 염화 벤잘코늄이 포함된 소독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이들이 생활하는 불특정 다수 공간 시설에 모두가 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독제로 물체 표면을 뭐 닦아내는 용인데요. 워낙 독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공기에 분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푹푹푹 하고 닦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피해자를 낳은 그 염화 벤잘코늄 성분으로 물건을 닦고 공기에 뿌리는 위험한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한 시중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해서도 흡입 독성 시험 수행 결과를 보면 네. 그중 염화 벤잘코늄 주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경우 강하게 노출된 경우 치사율이 높은 상품이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죠. 네. 예. 그래서 환경부는 이 소독제가 공기 살균을 위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위험 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접하고 난 뒤 적어도 이런 위험한 제품들을 경기도에서만큼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네네. 도정 질문도 하고 네.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도 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 주셨고 네. 지난 10월 흡입성 독성 물질 소독제 사용 금지 대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하.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네. 적어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사용하지 말자. 그다음 이제 적어도 이러한 위험에 가장 취약한 우리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이런 소독제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전염병이 계속해서 지금 새롭게 또 등장을 할 테고
그럴 때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모두가 잊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사용된 물질이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사용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독 제품으로 사용된 것에 공공 대해서 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 건물에 다 뿌려진 거죠. 네, 근데 그래서 그걸 원천 차단해 달라. 네. 경기도만이라도 상위법이 있다면 네. 불가하다면 경기도만이라도 네. 예, 사용하지 않도록끔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게 생활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정쟁을 떠나서 살펴진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는데요. 여러분 잠깐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채영 경기도의회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어가 보면요. 의원님께서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정립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아동, 네. 청소년, 청년 연령대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령대가 다르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합니다. 아하. 우리는 흔히 아동이라 하면 초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예.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네. 연령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러나 실제 법마다 이러한 연령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아하. 네, 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 이하로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9세부터 18세까지 국민은 아동이면서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네. 19세부터 24세 국민은 청소년이자 청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나이 기준이 복잡하다 보니 수혜받는 정책에 따라서 대상이 됐다가 맞아요. 안 됐다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네. 그 한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16세 친구가 아동 학대 시설로 이동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 16세 친구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인 거예요. 네. 아동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같은 아동 복지 시설로 갈 수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와 같은 청소년 복지 시설로 입소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아동 복지 시설로 입소하면 각종 급여와 퇴소 후에 지원을 받지만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청소년 복지 시설로 입소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을 받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모호한 연령 구분 때문에 정책 수요자들 간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복지를 받을 아동이 지자체가 보호 조치를 배치하면 보호 대상이 되어 아동복지시설로 가게 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들로 분류되어 청소년 쉼터로 갑니다. 따라서 모호한 연령 기준에 따른 복지 격차와 그렇네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통일하거나 적어도 더 많은 복지를 수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진짜 그게 법마다 그렇게 또 다르게 돼 있구나. 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그렇죠. 얘기는. 네. 네. 또 저희가 출연하는 모든 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멀리 있는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바에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먼 미래 이야기일 것 같지만 네. 기후위기의 위협이 어느새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죠. 맞아요.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폭설, 폭염, 폭풍 이야기는 매일 뉴스로 도배합니다. 네. 근데 올여름도 기후위기로 인한 역대급 폭염이 우려된다고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일상적 자연재해는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저소득층 노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어르신,
홀몸, 어르신 등등이 큰 피해를 입죠. 네. 열악한 물리적 환경 때문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먹거리도 위협을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날씨 때문에 농사가 어려워져서 농산물 값이 상승하는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 뭐 코코아, 설탕, 다 올리브유, 비싸졌어요. 네, 커피 등. 그다음 이제 뭐 사과도 금사과가 네. 됐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뺄 수 없는 상품들이 가뭄이나 폭우, 폭염으로 인해서 재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는 많은 기업인들과 공장,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이 아리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네. 그 해양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도록 해주고 또한 그 종류에 따라서 성분은 다르겠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니 그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곧 더워지면 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뭐 선텐 오일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실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채영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진행의 김희숙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